이야기의 무대는 외딴 시골 마을 하안리다. 이 마을은 인구의 대부분이 노년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젊은 세대는 거의 떠나버린 상태다. 마을 입구에 서 있는 낡은 표지판에는 인구 47명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적은 것 같다. 누군가 세어본다면 말이다. 집들은 낡은 기와지붕과 흙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담장 너머로는 대추나무와 감나무가 무성하게 자라있고 가을이 되면 붉은 단풍과 노란 은행잎이 마을을 물들이지만 그 아름다움을 감상할 젊은 눈들은 이제 찾아보기 어렵다. 밤이 되면 가로등조차 제대로 켜지지 않아 어둠이 마을을 집어삼킨다. 군에서 설치한 몇 개의 가로등은 있지만 대부분 고장난 지 오래고 마을 사람들은 어차피 나가는 사람도 없는데 뭐하러 고치느냐며 체념한 듯 말한다. 하지만 이 고요한 풍경 속에는 설명하기 힘든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다. 마을 곳곳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음들, 마이너스 바람에 흔들리는 대문, 까마귀들의 울음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마이너스 이 모든 것이 묘하게 부자연스럽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소리를 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전쟁 시절 마을에서 벌어졌던 어떤 사건이 여전히 은밀하게 이어지고 있으며 몇몇 주민들은 그것을 알고도 침묵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저녁 6시가 되면 어김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 문단속을 한다. 요즘 도둑이 많다고 하지만 정작 이 외진 마을에 훔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무언가인 것 같다. 밤늦게 화장실에 가려다가도 망설이고 혼자 밖을 나서지 않으려 한다. 심지어 낮에도 둘 이상이 함께 다니려 하고 마을 어귀에서 낯선 차소리가 들리면 커튼 틈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본다. 마을 근처에는 오래전 폐쇄된 작은 요양병원이 있는데요. 그곳에서는 수십 년 전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와 환자들의 집단 실종 사건이 있었다. 당시 신문에는 전기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병원 전소, 환자 12명, 대피 과정에서 실종이라고 간단히 보도되었지만 실종자들은 결국 찾지 못했다. 지금은 방치된 건물로만 남아있지만 밤마다 희미하게 불빛이 비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그 불빛을 직접 본 사람들의 증언은 각각 다르다. 어떤 이는 2층 왼쪽 창문에서 촛불 같은 것이 깜빡인다고 하고 또 다른 이는 지하실에서 파란 빛이 새어나온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병원 뒤편 정원에서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서성거린다는 목격담도 있다. 사람들은 그 불빛을 귀신이라 부르기도 하고 누군가 몰래 병원을 다시 사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기도 한다. 마을의 연장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목소리를 낮추고 주변을 두리번거린다. 그들의 기억 속에는 전쟁 시절의 공포가 생생하게 남아있고 그때의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직감이 있다. 젊은 세대라면 모를까 그 시절을 겪어본 사람들은 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워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쉽게 악몽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이곳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겹쳐지며 모든 인물들의 심리를 흔드는 장소다. 마을의 모든 길은 결국 그 폐쇄된 병원으로 향하고 모든 대화는 결국 그때 그 일로 돌아온다. 하안리는 시간이 멈춘 곳이자 동시에 모든 시간이 압축되어 있는 곳이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불안,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한데 엉켜있는 이 마을에서 진실을 찾기 위한 위험한 여정이 시작될 것이다. 첫 번째 인물은 정미자육 18세, 전직 교사다. 그녀는 이 마을의 초등학교에서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쳤던 인물로 세세한 기억과 날카로운 관찰력 덕분에 주변 사람들의 사소한 변화를 쉽게 눈치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마을의 모든 가계도가 들어있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김씨네 둘째가 중학교 2학년 때 다리를 다쳤던 게 1987년 가을이었지. 같은 시기로 정확한 연도와 계절까지 기억해낸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이제는 쓸데없이 아는 게 많은 할머니 정도로 취급받으며 무시당하기 일쑤다. 젊은 사람들은 그녀를 옛날 얘기만 하는 고집쟁이라고 여기고 심지어 같은 또래의 노인들조차 미자 할머니는 너무 캐묻기를 좋아해라며 거리를 두려워한다. 그녀가 무심코 던지는 질문들 그런데 그때 왜 갑자기 이사를 갔지? 그 아이는 결국 어디로 간 거야? 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정미자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마을을 한 바퀴 도는 산책을 한다. 40년간 지켜온 습관이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마을의 미세한 변화들을 포착한다. 어느 집 대문이 평소보다 일찍 열렸는지, 누가 밤새 불을 켜두었는지, 어느 집 마당에 낯선 발자국이 있는지까지 놓치지 않는다.
그녀에게는 이 모든 것이 퍼즐 조각처럼 느껴진다. 두 번째 인물은 박노인 82세, 전직 군인으로 마을에 고집 센 어른이다. 한국전쟁 때 소위로 복무했던 그는 지금도 아침마다 군가를 흥얼거리며 라디오 체조를 한다. 키는 작아졌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고 목소리는 또렷하다. 그는 밤마다 숲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고 주장하는데 총소리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뛰는 소리 같기도 하다며 자세히 묘사한다. 사람들은 그를 치매 초기 증상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박노인네가 또 헛것을 본다며 웃어넘기거나 심지어 가족들조차 아버지 그런 소리 없어요. TV 소리 아니에요? 라며 달래곤 한다. 하지만 그의 기억 속에는 전쟁 시절 이 마을에서 있었던 참혹한 비밀이 숨어 있다. 그는 그때 20살이었고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들이 있다. 그 기억들이 세월이 지나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이유는 그것들이 단순한 전쟁의 참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박노인은 혼자서 옛날 군복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 서곤 한다. 그때의 자신을 기억하며 내가 그때 더 용감했다면 하고 중얼거린다. 그의 방에는 전쟁 당시 사진들과 훈장,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일기장이 숨겨져 있다. 그 일기장에는 이 마을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들이 떨리는 글씨로 적혀 있다. 세 번째 인물은 윤선아 55세, 간호사로 마을 근처 새로 지어진 요양원에서 일한다. 그녀는 15년 전 도시에서 이곳으로 내려와 정착했다. 환자들에게는 친절하고 헌신적인 모습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녀는 요양원 안에서 벌어지는 수상한 일들을 묵묵히 기록하는 그림자 같은 존재다. 그녀의 노트에는 이름 없는 환자들의 목록과 사라진 이들의 흔적이 적혀있다. 윤선아는 야간 근무를 자주 맡는다. 공식적으로는 야간 수당이 필요해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밤에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하기 위해서다. 그녀는 환자들의 이상한 증상들과 의료진들의 수상한 행동을 세심하게 기록한다. 특히 지하 1층에 있는 특별병동에는 왜 가족면회가 금지되는지, 왜 그곳 환자들의 차트에는 이름 대신 번호만 적혀 있는지 의문을 품고 있다. 네 번째 인물은 김태수 61세, 사업가 아들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큰 대저택의 장남으로 서울에서 중견기업을 운영하다가 부모님 간병을 위해 고향에 돌아왔다. 겉으로는 효자인 척하지만 사실은 부모의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속셈을 숨기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저택 지하에서 발견된 낡은 일기장 속에 적힌 어머니의 비밀이었다. 김태수는 매일 저녁 어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듣는다. 하지만 어머니의 이야기는 날마다 조금씩 다르고 때로는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온다. 치매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일기장을 읽고 난 후에는 어머니가 의도적으로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일기장에는 이 가문이 세대에 걸쳐 은폐해온 범죄의 기록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마지막으로 최은옥 76세, 무속인이 있다. 그녀는 마을 끝자락에 혼자 살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괴짜 취급을 받는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이 땅에 얽힌 원혼들을 본다고 말한다. 남들은 그를 미친 사람이라 부르지만 정작 사건의 진실은 그의 눈을 통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최은옥은 매주 금요일 밤마다 굿을 하는데 그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또 은옥이가 시끄럽게 군다며 창문을 닫는다. 하지만 그녀의 굿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있다. 그녀가 보는 것들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이 마을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메신저들이다. 그녀의 집에는 수십 년간 모아온 신문 스크랩과 사진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버린 물건들이 가득하다. 모든 것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겉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이는 마을이지만 그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 이 전쟁의 특징은 총소리나 폭발음이 없다는 것이다. 대신 의심스러운 침묵과 알 수 없는 긴장감, 그리고 서로를 향한 불신이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예전보다 말수가 적어졌고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피하려 한다. 정미자는 과거 실종된 제자의 행방을 쫓으며 요양원과 옛 병원 사이에 연결된 비밀을 발견한다. 그 제자 이름은 김민수였는데 1994년 중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사라졌다. 당시에는 서울로 전학 갔다고 발표되었지만 정미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민수는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전학 갈 형편이 안 되었고 무엇보다 전학 가기 하루 전까지도 선생님, 저는 여기서 고등학교까지 다닐 거예요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20년이 넘게 지난 지금 정미자는 우연히 요양원에서 민수와 닮은 환자를 목격한다. 나이는 맞지 않았다. 그 환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민수라면 지금 40대 중반이어야 한다. 하지만 얼굴 윤곽과 특별한 정면쪽 귀 뒤에 작은 흉터이 너무나 똑같았다. 정미자는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요양원을 자주 찾아가기 시작한다. 박노인은 자신의 기억 속 전쟁에 참혹한 장면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악행과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한다. 그는 1951년 겨울 이 마을에서 목격한 장면을 잊을 수 없다. 당시 군 부대와 함께 온 민간인들이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이상한 실험을 했다. 그때는 전쟁 중이라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지만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이상한 증상을 보이거나 아예 사라져버렸다. 박노인이 최근 밤마다 듣는 소리들은 그때의 기억을 되살린다. 숲속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 누군가 무거운 것을 끌고 가는 소리, 그리고 간헐적으로 들리는 비명소리. 다른 사람들은 바람 소리라거나 야생동물 소리라고 하지만 박노인은 안다. 그 소리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윤선아는 요양원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실험과 사라지는 환자들을 목격하지만 진실을 세상에 알릴 용기를 내지 못한다. 그녀가 근무하는 요양원의 원장은 겉으로는 자상하고 친절해 보이지만 가끔 보이는 차가운 눈빛이 그녀를 두렵게 만든다. 특히 지하 특별병동에 대해 질문할 때의 반응은 확실히 수상했다. 윤선아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조심스럽게 행동하면서도 동시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 매일 밤 집에 돌아와 일기를 쓸 때마다 내가 침묵하고 있는 동안 누군가는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괴로워한다. 그녀의 노트에는 환자들의 이상 증상과 의료진들의 수상한 행동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지만 그것을 누구에게 보여줄지는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김태수는 집안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의 일기장을 숨기려 하지만 그 일기장에는 그의 가문이 세대에 걸쳐 은폐해온 범죄의 기록이 담겨 있다. 김 가문은 대대로 이 지역의 유지였고 일제강점기와 전쟁 시절에는 권력자들과 결탁해 많은 이익을 챙겼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어머니의 일기에는 아버지가 그 실험에 마을 사람들을 데려다 준 대가로 땅을 받았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김태수는 이 사실이 알려지면 가문의 명예는 물론 재산까지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도 느끼고 있다. 최은옥은 주민들에게 외면당하면서도 다가오는 재앙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구술하며 경고를 외친다. 그녀가 보는 원혼들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고 그들의 분노도 더욱 강해지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받고 있다. 최은옥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위험을 감지한다. 마을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그녀는 불안한 기운을 느끼고 굿을 통해 그것을 막으려 한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말을 듣지 않는다. 이들의 갈등은 단순한 개인적 문제를 넘어 마을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다. 서로 다른 진실을 가진 사람들이 충돌하면서 신뢰와 배신, 침묵과 폭로가 얽혀 복잡한 긴장감을 만들어낸다. 마을의 평온한 겉모습 아래에서는 과거의 죄악과 현재의 공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하나의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어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다.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오래전 이 마을에서 벌어진 실험과 희생이 자리 잡고 있다. 전쟁 시절, 정확히는 1951년부터 1953년까지 군인들과 연구자들은 요양병원을 은밀한 실험실로 사용하며 환자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체 실험을 감행했다. 이 실험의 목적은 전쟁 상황에서의 인간 내구성 테스트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더욱 끔찍한 목적이 숨어 있었다. 당시 실험을 주도한 것은 일본에서 돌아온 의학자들과 미군 공원단 그리고 이승만 정부의 일부 관료들이었다. 그들은 전쟁이라는 혼란 상황을 이용해 인간 개량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노화 억제, 기억 조작, 신체 능력 향상 등을 목표로 한 실험들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무료 의료 서비스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자원했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다. 공식적으로는 화재로 인해 기록이 소실된 것으로 발표되었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사라졌고 그 흔적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1953년 3월의 화재는 실험이 발각될 위험이 커지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일으킨 것이었다. 하지만 실험 자체는 완전히 중단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은밀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었다. 현재의 요양원은 그때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유선화가 기록한 노트는 그 진실을 드러낼 유일한 증거다. 새로 지어진 요양원의 지하 구조는 옛 병원과 지하 통로로 연결되어 있고 그곳에서는 여전히 비슷한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이제는 치매 치료 연구나 노화 방지 프로그램이라는 그럴듯한 명목을 내세우고 있을 뿐이다. 유선화의 노트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환자들에게 투여되는 정체불명의 약물들, 밤중에 이루어지는 수상한 검사들,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들의 노화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느려진다는 사실이다. 80세 환자가 50대로 보이고 70세 환자가 30대 후반의 외모를 유지하는 등의 현상들이 계속 관찰되고 있다. 김태수의 어머니는 과거 이 사건의 목격자이자 피해자 중 한 명이었으며 그의 일기장은 가문의 죄를 고백하는 마지막 유언이었다. 어머니 김복수는 1952년 23살의 나이에 실험에 참여했다. 당시 임신 중이었던 그녀는 태아에게 좋은 영양제라는 말에 속아 실험에 참여했고 그 결과 기영아를 출산할 뻔했다. 다행히 김 가문의 권력으로 은밀히 치료받을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다. 김태수의 할아버지는 실험을 숨겨주는 대신 마을의 주요 토지를 헐값에 넘겨받았고 이것이 김 가문부의 시초가 되었다. 어머니의 일기에는 이런 거래의 세부 사항과 함께 실험으로 인해 고통받은 다른 마을 사람들의 이름과 증상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일기에 따르면 실험 참가자들은 단계별로 분류되었다. 1단계는 단순한 혈액 검사와 신체 측정, 2단계는 약물 투여와 반응, 관찰, 3단계는 외과적 시술과 뇌 기능 검사였다.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1, 2단계에서 끝났지만 일부는 3단계까지 진행되었고 그들 중 상당수가 돌아오지 못했다. 돌아온 사람들도 기억을 잃거나 성격이 완전히 바뀌는 등의 후유증을 겪었다. 김복순의 일기에는 특히 정미자의 제자 민수의 할아버지인 김정호에 대한 기록이 상세하다. 김정호는 3단계 실험에 참여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다. 예전에는 온화하고 말이 많았던 사람이었는데 실험 후에는 거의 말을 하지 않게 되었고 가족들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증상을 보였다. 그리고 그의 아들 민수의 아버지도 비슷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것이 유전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김정호의 후손들은 대대로 이상한 증상들을 보였다. 민수가 사라진 1994년도 사실은 우연이 아니었다. 당시 요양원 관계자들이 김정호의 후손들을 찾아다니고 있었고 민수는 그들의 연구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민수의 실종은 납치나 사고가 아니라 계획적인 수집이었다. 그리고 지금 요양원에서 정미자가 본 민수를 닮은 환자는 실험을 통해 노화가 억제된 민수 본인일 가능성이 높다. 최은옥이 보는 원혼들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기억과 분노가 투영된 존재였다. 그녀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특별한 능력은 사실 이 마을의 비극적인 역사와 깊은 연관이 있다. 최은옥의 할머니도 실험의 초기 피해자 중 한 명이었고 그때 받은 실험 약물의 영향이 유전적으로 전해져 최은옥에게 초감각적 능력을 부여한 것이다. 최은옥이 보는 원혼들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뉜다. 첫째는 실험 중에 죽은 사람들의 영혼으로 이들은 주로 옛 병원 근처에서 나타난다. 둘째는 실험 후 후유증으로 고통받다가 죽은 사람들의 영혼으로 이들은 마을 곳곳에서 목격된다. 셋째는 진실을 알고도 침묵하다가 죽은 사람들의 영혼으로 이들이 가장 분노가 크고 최은옥에게 가장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한다. 최근 들어 원혼들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진 이유는 실험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개별적인 실험이었다면 이제는 완성품을 대량 생산하는 단계로 발전한 것이다. 요양원의 특별병동에서는 성공적으로 노화가 억제된 실험체들을 이용해 더 많은 사람들을 같은 상태로 만드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정미자와 박노인은 이제 이 모든 단서들을 맞추어 진실을 밝혀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과거 죄책감과도 맞서야 한다. 정미자는 과거의 민수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으면서도 깊이 파고들지 않았던 것에 대한 후회가 있다. 민수는 사라지기 전 몇 달 동안 이상한 증상들을 보였다.
갑자기 기억력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하고 때로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듯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정미자는 사춘기라서 그렇겠지라며 넘어갔던 것이다. 박노인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전쟁 시절 실험 현장을 목격했으면서도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 침묵했다. 당시 그가 좀 더 용기를 내어 진실을 알렸다면 지금까지 이어지는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일기장에는 그때의 죄책감과 자책이 가득하다. 나는 겁쟁이였다.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이들이 가진 각각의 증거와 기억들을 하나로 합치면 전체 그림이 드러날 것이다. 정미자의 관찰력과 기억력, 박노인의 직접적인 목격 증언, 윤선아의 현장 기록, 김태수의 가문 일기, 그리고 최현옥의 초자연적 감각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진실을 향해 수렴하고 있다. 결국 이 마을의 평화는 진실을 감추는 데서 비롯된 허상에 불과했으며 그것이 무너질 때 진정한 공포와 해방이 동시에 찾아오게 된다. 마을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것은 귀신이나 도둑이 아니라 자신들이 오랫동안 외면해온 진실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70년간 이어진 비극의 고리가 마침내 끊어질 것이다. 실험의 최종 목표는 완벽한 인간의 창조였다. 늙지 않고 병에 걸리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기억을 조작할 수 있는 존재.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그들의 고통과 분노가 이제 마을 전체를 뒤덮고 있다. 진실이 밝혀지면 가해자들은 처벌받겠지만 동시에 피해자들도 마침내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스릴러가 아니라 한국 현대사의 어두운 면을 다루는 사회적 메시지도 담고 있다. 권력자들의 탐욕과 과학의 오남용, 그리고 침묵하는 다수의 책임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는 자신들이 겪어온 역사의 아픈 기억들과 겹쳐지며 더욱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을 것이다.